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8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81일차고요. 오늘 47페이지죠. 요 페이지 보면은 거울.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들은 혹시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저는 이 글을 보고 뭘 하고 싶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네. 한번 볼게요. 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지 47페이지에 볼게요. 계속 말을 이어가던 노인이 갑자기 이야기를 멈췄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고 한숨을 쉬더니 더는 전화기를 보지 않았다. 참 큰일이야. 언제까지 남의 판단에만 기댈 생각인지 내 판단은 기다려인데 그런 걸 뭐하러 굳이 전하겠냐. 굳이 전화로 전하겠나.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그들은 계속 판단하지 못하고 기다릴 거야. 뭔가 다른 급한 용건이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자네보다 더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됐네. 이게 무슨 말일까? 노인은 역시 어떤 의도를 갖고 지금 나를 찾아온 게 확실하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하는 질문 중 내가 가장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싶네만, 그건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거야. 어떻게 해요? 많은 질문 중 하나가 내가 가장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확률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권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고 묻는 거라는 거야. 근데 이 질문이 딱 있다 보니까 뭐 하고 싶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질문을 듣고 수십억, 아니, 수백억 원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지. 상상 속에서는 여행도 가고, 집도 짓고, 또 근사한 차도 타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돈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 착각해. 하지만 그런 질문과 상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냉정하게 말해주지. 10억 원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10억 원을 갖게 되면 절대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네. 실제로 그런 불행한 일을 겪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초라한 아파트에서 세 식구와 오손도손 살았어. 공장에서 성실하게 20년간 일하면서 말이지. 그러던 어느 날 복권을 샀고 분명 그날 밤 식구들과 당첨되면 뭘 할까 하며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웠을 거야. 그런데 행운인지 불행인지 정말 당첨이 됐지 뭔가. 그렇게 복권으로 3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얻었지. 그런데 그 후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 어떡해요? 2년 뒤에 파산했네. 그리고 야, 300억 쓰는데 2년밖에 안 걸린 거야. 그리고 온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지. 복권에 당첨되면서 퇴직을 한 바람에 직장도 잃었고 당장 살 집도 없어졌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상상은 가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수상한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아마 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아이 인생도 완전 망가졌다네. 어떤 남자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는데 거기에 속아서 돈만 빼앗기고 그 딸은 버려졌거든. 그 딸을 생각하자 아이코가 떠올라 가슴이 아팠다. 그의 아버지는 어떤 친절한 사람이 도와줘서 지금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 나는 그 딸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지만 그도 거기까지는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은 듯 됐다. 반대로 복권과 관련해서 기분 좋은 뉴스도 있네.
얼마 전 일인데 캐나다에서도 어떤 남자가 복권이 당첨돼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됐어. 그 남자는 중산층에 속했는데 이미 자녀들도 독립해 있었다네. 그가 그 당첨금을 어떻게 했을 것 같나? 놀라지 말게. 모두 기부했다네. 하하, 유쾌하지 않은가? 그 이야기는 나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당신은 지금 자금 마련이 힘들어 고생하고 있던 때라 내심 부러워하면서도 어리석은 짓을 한 그에게 분노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그게 뭐가 유쾌하다는 겁니까? 기부하려면 복권을 뭐하러 사죠? 제가 그 남자라면 훨씬 유용하게 썼을 겁니다. 유용? 그렇다면 자네는 어디에 썼을 텐가? 기껏해야 빚을 갚는 데 썼을 것 아닌가? 그 남자도 실제로 돈을 받았을 때 생각했을 거야. 내가 이만한 돈을 잘 쓸 수 있을까? 하지만 복권이 당첨되기까지 그런 돈을 갖게 된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은 있어도 실제로 가져본 적은 없지 않은가. 결국 그 남자는 자신이 다루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어. 실제로 그만한 돈을 손에 넣으면 돈을 쓰는 감각이 아니라 돈에 휘둘리는 감각이 커질 거야. 아내에게 값비싼 보석도 선물하고 평생 꿈꾸었던 집도 사고. 그런데 뭐든 가능할 것 같은 그 느낌은 한순간이야. 머지않아 인생에서 할 일이 없어지고 절망에 빠지고 말아. 처음에 복권을 살 때 쓴 돈은 꿈을 더 현실감 있게 상상하기 위한 수업료라 생각하면 된다네. 그럼 아주 싼 거지. 과연 그럴까요? 그 캐나다 남자는 후회했을 겁니다. 영국 남자처럼 되고 싶지는 않았을 테지만 수중에 조금이라도 남겨뒀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만들어. 때로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지. 돈 자체에 색은 없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색을 입히려 해. 노인은 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어갔다. 내가 처음에 자네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금리를 20%나 붙였어. 법정 최고 금리지.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 자네의 가치라네. 저한테 신용이 없다는 뜻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 음, 네, 그 뒤에 보면 신용, 거울은,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돈이 나의 거울이라는 거죠. 그죠? 나의 의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돈은 나의 의식이다. 나의 의식을 높여야 한다. 돈을 보면 나의 거울이래요. 돈을 딱, 내 지갑을 딱 보고 내 통장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거울이다. 나의 거울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모습이 돈은 네모나게 생겼고 동그랗게 생겼지만 그 모습이 동그란 그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의식. 보이지 않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205 이상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205. 205.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들. 20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 자기 자신이 부정적인지 잘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아, 부정적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8년 만에, 이게 비난이었구나. 나는, 저 사람이 이렇고, 이런 건 틀린데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그런 말들이, 그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성공이라는 거에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막 저절로 막 올라가죠. 올라와요. 저절로 올라오는데 그게 다 저의 의식이 비난하는 거, 삼식, 에너지. 그쵸? 근데 복이 있어서 돈이 들어와요. 근데 다루는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의식이 나랑 얘 돈이랑 에너지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의식을 확장시켜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의식을 점점 높여 놓을수록
더 내가 돈이 나를 따라오고 돈이 나에게 머물러 있고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네. 또 볼게요. 신용. 돈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돈은 어디서 생겨날까? 볼게요. 나한테 신용이 없다고 단언한 것이 조금 미안했는지 노인은 한결 상냥해진 말투로 다시 물었다. 돈은 어디서 생겨난다고 생각하나? 글쎄요, 교과서처럼 대답하면 중앙은행이 인쇄해서 전국에 유통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나라 어디에 중앙은행으로부터 공짜로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지. 그건, 그래서 돈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 걸세. 경제 시스템으로 바라보면 일련의 과정이 있겠지만 자네에게 돈을 건넨 건 실생활에 관련된 회사나 가게 매니아, 고객, 부모님, 친구 등 그들의 누군가였을 거야. 이처럼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내 주변 사람들과 나는 친절하게 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서 어긋났다고 해서 화를 내고 있지 않은지, 내 주변 사람, 남편, 아이들, 주변 또, 나와 일을 하는데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이 어떤 욕을 하든 뭐 하든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의식이 저도 안 되거든요. 욕하면 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쳤나가 아니라 욕을 해도 그러면은 안 되는데, 아, 저 사람이 화가 나 있구나.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자기 자신이 화가 나 있구나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또 내가 또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친절하게 하느냐,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친절해야 나도 친절하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친절해. 그럼 나도 저절로 친절해지죠. 상대방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친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자네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한 예에 불과하지. 즉, 남이 자네를 어떻게 보는지가 자네의 통장에 나타난다는 걸세. 남들이 나를 보고 있는 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 주변에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있죠. 그게 통장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야. 남들이 나를 볼 때 통장에 어떻게 나타날까. 나는 내가 제일 괜찮고 내 말이 세상에 딱 맞고 내가 모든 걸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철저하게 잘 볼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마음, 내가 내 마음을 내가 관찰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감사합니다. 장미가 도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말이다. 이 노인은 정말 나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죄송합니다. 어르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는 거의 3억 원에 달하는 빚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거든요. 그랬군. 노인은 별일도 아니라는 듯 내가 한 말을 흘려버렸다. 빚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만약 자네에게 연간 3억 원의 수익이 났다면 나는 아무 의견도 내놓지 않을 걸세. 연간 3억 원이라 한때는 저에게도 그게 그저 꿈 같은 숫자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비와 기자재는 남아 있었지만 그저 그것마저 돈으로 바꿔서 지금은 정말 땡전 한 푼도 없습니다. 아까 밀크티를 산 돈이 마지막이었나? 네. 하하하, 유쾌한 젊은이야.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르신이라면 1,000원으로 뭘 하셨겠습니까? 그 돈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돈은 만능이 아니야. 돈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선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해. 1,000원을 미천으로 생각하니까 사고가 좁아지는 거야. 아까 돈은 잔해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네만 그 반대는 성립이 안 돼. 즉, 1,000원이 잔해인 것도 아니고 3억 원의 빚이 잔해인 것도 아니야. 지금 현재 있는 돈, 빚, 이게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를 소개해 주겠네. 한 대학에서 독특한 실습 수업을 했어. 5달러를 미천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궁리해 보는 시간이었지. 그러자 학생들은 머리를 짜내어 다양한 장사를 해내었어. 5달러로 폐품을 사와서 재활용을 재활용을 해 판다는 아이디어도 나왔고, 값싼 정비용품을 사서 자전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견도 나왔지. 하지만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건 뭐였는지 아나? 바로 5달러의 학생들의 시간을 판다는 생각이었다네. 다음 수업을 시작하기 5분 전의 시간을 기업에 판 거야. 그 대학에는 우수한 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5달러에 그 5분을 사서 자사를 홍보할 수 있게 한 거지. 결국 5달러짜리 물건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은 학생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니. 그러니까 5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틀이 있죠. 내가 이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틀, 거기서 벗어났다는 건데, 보아하니 자네는 아직 젊어. 그리고 남들이 겪지 못한 걸 경험한 것 같네만 그 경험을 누군가에게 파는 건 어떻겠나. 어, 실패한 사업가의 경험을 누가 산다는 겁니까? 그거야, 그 경험을 미천으로 책이라도 쓰면 되지 않겠나? 베스트셀러가 되면 인세가 들어올 거 아닌가? 실패한 경험은 소중하니까. 이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모두 가능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아이디어는 아직 사용할 수 없다. 나 자신도 내가 실패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찾으면 그 원인을 다시 똑바로 하면 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원인을 안다면, 지금 삶에 만족을 하고 행복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모든 게 가능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아이디어는 아직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 나 자신도 내가 실패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쵸? 원인을 알아야 한다. 내 생각에 나는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다. 세상에 운이라는 건 없다 그랬어요. 운이라는 건 없다. 세상에. 어느 누가 운 없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좋아하겠는가? 운 없는 한 남자의 운이 없다. 그쵸? 운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다 정해진 대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쵸? 정해진 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미래를 잘 모를 뿐이지. 내 의식이 높아지면 미래도 보인다 그러죠. 예.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름이 어머니가 성북구에 서울에 집이 있으세요. 근데 한 1년, 2, 3년 정도를 두고 이사를 와야 되겠다. 서울로 공부하기가 편해진다니까. 편하게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 편하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이제 2, 3년을 잡으시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갑자기 새 살고 있던 분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2월 28일 날 그러셨대요. 그래서 3월 초에 이사 오시게 된 거예요. 이것도 다 뭔가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맞다고. 공부를 해서 아름이가 좋아지기로 결정이 나 있었기 때문에 빨리 서울에 와서 조금 더 지금 이제 11월, 12, 1, 2, 3, 1, 2.
하니까 한 4개월만 고생하면 집에서 30분이니까 왔다 갔다 차 막혀도 4, 50분 정도, 1시간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이것도 뭔가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보시진 않더라고요. 그 아름이 어머니가 우연이라고 보시진 않고, 아,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이렇게 뭔가 착착 문이 열린다더니 다 열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빠르게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라는 거는 운은 아니라 정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돈이 만능은 아니지. 하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어. 돈이 만능은 아닌데 돈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려면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다. 그렇죠? 돈을 다루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야. 돈을 다루는 방법. 그거는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은 의식이다. 의식 안에서, 의식에서 돈을 다룰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볼게요. 나는 자네에게 신용과 돈에 대해 말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한 예로 금리를 들어보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우선 돈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부터 말하는 편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 돈의 역사란 신용의 역사와도 같아. 돈의 역사는 돈과 신용은 같다. 경제가 처음 성립됐을 때 사람들은 오직 물건만 믿었어. 이른바 현물이지. 눈앞의 물건과 물건을 교환함으로써 경제가 성립할 수 있었다네. 옛날에 물물 교환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경제에 시간관념이 들어갔기 때문이야. 시간관념. 근데 이제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해서 경제에 시간관념이 들어갔는데 지금 당장은 물건이 없지만 기일까지 원하는 걸 마련해 줄 테니 이걸로 교환해 주시오. 기다려 주는 만큼 얼마를 더 얹어 주겠소.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정말 오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교환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선조들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성립시켰다. 그리고 약속을 증명하는 증거가 발행됐다네. 그게 당시에는 문신 같은 형태였는지도 모르고 끈 한 가닥이었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이때가 바로 돈이 탄생하는 순간이라네. 물건과 물건이 아니라 물건과 신용이 처음으로 거래된 거야. 시간 개념 다음에는 지역 개념이 들어갔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마침내 어디서든 가치가 인정됨과 동시에 유통비용이 낮은 금화가 발명됐어. 그리고 그것이 현대에 통용되는 지폐의 기원이 됐다네. 이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돈은 곧 신용이 모습을 바꾼 것임을 알 수 있어. 국가는 그 수표의 이서, 이서에 불과하고 그리고 약속을 지킨 사람은 더 큰 거래가 가능해졌어. 신용도가 높을수록 더 비싼 거래도 가능해지는 거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신용이 생기면 돈이 생긴다는 겁니다. 맞아. 바로 그거야. 부자는 신용의 힘을 알고 있어.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지. 돈은 남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마침내 신용은 커다란 돈을 낳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의 크기도 자연히 커져. 그러면 또다시 신용도가 상승하는 구조인 거야. 사회에서 돈은 커다란 흐름과도 같아. 그 흐름을 힘껏 끌어당기려면 우선 신용을 얻는 게 중요해. 신용이 있으면 돈이 먼저 다가오지. 신용이 있으면 돈이 다가온대요. 신용이라는 게 신뢰, 믿음, 에너지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잖아요. 신용이라는 게. 에너지. 그럼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신용도 없는 겁니까? 지금의 자네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네만 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좀처럼 남을 믿지 않고 흠부터 찾으려고 하지. 남을 믿지 않으면 신용을 얻지 못하는데도 말이야. 자연히 돈은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게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부자도 남을 믿었다가 속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돈이 있으면 세상 사기꾼들은 죄다 인심 좋은 부자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파산한 사람들도 적지 않고요. 어르신의 이야기는 저는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지만 이상론처럼 들릴 뿐입니다. 사물은 절대 한 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나는 아무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는 내일 하겠습니다. 사물은. 네, 내일도 할게요. 돈은 곧 신용이다. 신용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 또한 에너지다. 의식 수준에서 200 이하에 있을 때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업의 복됨에 들어오기는 하나 이거를 계속 유지하진 못하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어떤 일이 또 생기게 돼 있어요. 생겨요. 그걸 모르거든요.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아, 그냥 그게 끝까지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